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강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성 SDS 첼로스케어의 윤석현 프로님이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에스테이트의 윤석현 프로입니다. IBK 아마존 입점 지원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저희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삼성 에스테이트에서는 아마존 글로벌 셀러분들을 위해서 마켓 확장을 위한 물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마존 글로벌 셀러분들이 보통 많이 느끼시는 마켓을 확장하고자 할 때 어떤 고민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고민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성공적으로 아마존 마켓에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삼성 SDS가 어떠한 물류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강의를 다 마지막까지 들으시게 되면은 또 저희가 삼성 SDS에서 드릴 수 있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니까 마지막까지 많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은 최신 글로벌 이커머스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좌측 그래프는 2019년부터 25년까지 글로벌 이커머스 매출 전망에 대한 자료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2022년도에 국가별 이커머스 매출 규모입니다. 그래서 좌측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글로벌 이커머스 매출은 2019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패션부터 전자, 미디어, 취미용품, 가구, 가전, 식품, 의료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 이제 카테고리가 에 대해서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고요. 2025년 전망에는 대략 한 3조 4,500억 달러 정도에 대해서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 그래프는 22년도 말에 국가별 이커머스 매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커머스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은 일본이랑 독일, 영국 순이고, 이 국가들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규모 또한 상당히 크다 보니까 미국 시장 이외에 이커머스 셀링을 확대하실 셀러분들은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이커머스 트렌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좀 일본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이커머스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되었고, 또한 최근에는 K-팝 및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고요. 그다음 거기에 추가적으로 K-뷰티라던가 식품이나 패션 시장까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내에서 한국 직구에 대한 이커머스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요인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일본 직구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일본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좀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한국 문화와 상품에 대한 이제 궁금증과 선호도가 많이 증가한 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에 그 일본에 대한 그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그다음 핀테크 기술이 좀 발달로 해가지고 기존의 아날로그 결제 방식에서 전자 결제로 많이 전환이 되어서 이커머스 시장도 같이 커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시장은 일본 자동차 부품 업계 대략 한 70% 정도 이상의 장악 중인 시장인데요. 여기에 대한 그 블루오션에 대한 개념으로 자동차 산업기기 분야에 대해서 수출 확대가 많이 기대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RCEP 협정이라고 있는데, 이 RCEP 협정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 대해서 자유무역지대 협정으로서 한국은 일본과 최대 FTA 협정을 맺은 지금 국가이고, 한일 간 무역
또 업무가 추가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가는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는 이커머스 매출액이 매년 20%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서 동남아에서 이커머스 트렌드를 가장 많이 선도하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의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률은 대략 73% 정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서 홍콩에 이어서 두 번째로가 높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동남아에서도 가장 구매력이 높고 온라인 결제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는 추가적인 마켓 확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싱가포르는 영어랑 중국어 사용 비중이 높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해외 거래에 익숙하고 높은 온라인 결제율 그리고 플러스 인터넷 보급률이 높다 보니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유럽인데요. 유럽은 셀러분들께서도 워낙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커머스 이제 주문이라던가 아니면 모든 물류에 대해서도 유럽 쪽이 많이 좀 뜨거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또 지역이고요. 어, 아마존 자체에서도 아마존도 유럽에서는 가장 좀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이제 최근 유럽 소비자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대다수의 소비자가 환경을 고려한 제품이라던가 서비스를 구매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서비스와 소비 배송에 대한 니즈가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유럽 국가 소비자들이 이커머스 연간 총 지출액이 100억 유로 이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마켓이고요. 21년도 이커머스 이용률은 탑6 국가 중에 3개국이 유럽 국가들이고 여기에 이제 3개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로 보시면 되고요. 마켓을 확장할 때에 이제 해당 부분들을 같이 좀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어서 교로해 보시면은 좋은 확장될 수 있는 국가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해당 이커머스 국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여기 지금 그 강연을 들으시는 셀러분들께서 나는 어떤 국가에 좀 진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아니면 통관적으로 어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고민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해외 쪽에 판매 채널 확장을 하시게 될 때 좀 셀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될까요? 그래서 먼저는 우선 새로운 국가로 이제 발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운송 모드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물류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물류사를 다시 이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한 국가별로 이제 통관 절차나 아니면 인증 항목들이 많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는 것 또한 많이 좀 고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장에서는 주요 국가에 대해서 사전에 좀 점검을 해야 되는 항목, 특히 이제 통관이라던가 인증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좀 국가별로 이제 사전 점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일본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 정말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적으로는 아니면 또 통관적으로는 또 한국이랑은 또 많은 또 다른 또 문화나 아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 식품이라던가 인체에 밀접한 부분, 그리고 세금을 좀 주요 키워드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어, 통, 아, 통화, 통합무역 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일본 통관 거부 사례 중 90% 이상이 식품이랑 인체 관련된 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아마존으로 확장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최소 2, 3개월 전에 좀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두시고 인증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2023년 10월 달에 발효 예정이 되어 있는 JCT 넘버에 대한 의무 등록 관련해서는 소비세 환급에 대한 부분도 점검이 필요한데요.
JCT 넘버 등록으로 인해서 세금 환급용 일본 계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또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막상 이제 보내고 나서 물건을 이제 그 사전적으로 체크해야 될 내용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GST 인상을 키워드로 좀 저희는 꼽았는데요. GST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세금이 되는 거고요. 사전에 이제 예고가 되었긴 한데 2023년 1월 달에 GST를 8%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건은 글로벌 매출이 100만 달러 또는 싱가포르 매출이 싱가포르 달러 10만 불 이상인 판매자의 경우에는 제품 판매 시에 GST를 먼저 징수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는데요. 따라서 이제 싱가포르 달러 400불 이하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GST가 징수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실제로 판매할 때 판매가에 대한 그 정책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가지 매출 조건이 다 해당되지 않는 셀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매년 GST가 1%씩 인상된다는 점을 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럽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럽은 또 이제 미국이랑은 또 다르게 점검이 많이 필요한 편인데요. 미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아이템이나 아니면은 간부가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보이스 밸류는 800불이 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800불 언더의 인보이스 밸류를 미국으로 보내실 경우에는 현지에서 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웃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나 아니면 HS 코드에 따라서 각 세관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템별로 다르게 측정될 수 있는 거는 또 유럽이랑 비교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과 영국 외 유럽 국가,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준비 사항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통관 고유 번호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그 비슷한 개념으로 유럽에서는 그 EORI를 이제 필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에어리 넘버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은 이 해당되는 에어리 넘버를 별도로 발급을 해야 되고, 영국 외 EU 국가는 하나의 이제 에어리 넘버로 통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아마존 진출에서 좀 가장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바로 이제 부가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럽에서는 유럽 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나 아니면 유럽의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유럽 내의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는 경우 VAT 납부에 이제 의무가 있고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FBA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유럽은 역내 재고 이동은 자유롭지만 VAT는 국가별로 각각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셀러분들이 이제 보통 많이 판매를 하시는 아이템들이 있을 텐데 특히 식품류라던가 아니면 코스메틱이라던가 아니면 그 일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순서대로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유럽의 경우에는 화장품을 내가 이제 그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또 이제 더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SCPN, 그리고 영국 외 국가는 CPNP라고 하는 이제 화장품 상품 등록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인증이라고 하죠. 한 개념의 이제 부분이 있고, 브렉시트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것 또한 이제 좀 따로 좀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유아용품이나 아니면 의료기기에 대해 이제 그 같은 대략 한 20개 정도의 품목군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요구하는 안전 인증이라던가 아니면 영국과 영국 외 국가에 대해서 따로따로 또 등록을 해야 되는 점들이 있으니 해당 상품을 판매하시는 셀러분들께서는 미리미리 해당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인증이라던가 등록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각 국가별 이커머스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하고자 할 때 각 국가별로 이제 좀 사전에 내가 먼저 확인을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에 어떤 부분을 또 물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되고 나서는 이제 안정화를 좀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리고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류 모델을 어떻게 최적화시킬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일 처음 이제 마켓 확장을 시도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진출을 한 셀러분들서부터 여기에 대한 좀 그 레벨 혹은 좀 정도는 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이러한 이제 좀 실제로 내가 판매되고 있는 마켓에 대해서 성장 단계별로 셀러분들이 겪는 고민과 단계별 좀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초기에 마켓 확장하는 그 준비하고 계시는 셀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좀 되게 막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저희 삼성 SDS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갖고 있는 물류 플랫폼인 첼로스케어는 해당 국가에 대한 규정서부터 인증, 그리고 국제 운송, 수입 통관까지 이제 전체적인 모든 모델에 대한 가이드를 저희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입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막 안정화를 하는 이런 단계에서는 판매량 증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또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 적정한 시기에 FBA 재고를 유지하면서 또 내가 언제 정도 이걸 보냈을 때 해당 국가에 언제 받을 수 있는가, 또 이런 또 아마존 FBA에 들어가는 재고량에 따른 입고 계획을 좀 많이 세우셔야 될 텐데요. 저희 첼로스케어에서는 급변하는 운임 시장에 따라서 운송 모드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을 대체로 저희가 대안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켓을 확장하고 나서 아마존 판매가 이제 완전히 좀 궤도에 올랐다라고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마켓 확장에 대한 또 다른 부분도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안정화가 되고 나서 해당 국가에 대해서 내가 판매하는 모델을 B2B로 할 것인지 아니면 B2C를 할 것인지, 언제 어떠한 모델로 진행하는 게 나의 가장 좀 적합한 모델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될 거고요. 이럴 경우에 저희 첼로스케에서는 저희 서비스를 사용해서 국가별 물류 및 마켓플레이스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운송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일본,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 한국에서 유럽으로 이제 물건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시작 단계에서는 FBA의 재고도 좀 적정적으로 보여야 되고, 한꺼번에 많이 보내게 되면 아마존 또 FBA에서는 보관비라던가 아니면 이제 관리에 대한 이제 비용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좀 제안드리는 부분은 시작 단계에서는 이제 글로벌 특송 서비스, UPS나 DHL, 페덱스 이런 회사들에 대한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리드 타임은 최대한 줄여서 좀 소량으로 먼저 보내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요. 또 이러면서 이제 뭐 특송비에 대해서는 물류비는 그래도 좀 높게 책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포워딩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요. 하지만 이제 FBA 내에서 가장 최적의 이제 재고를 운영할 수 있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품의 재고가 누락이 없이 바로바로 올린 상품들을 판매가 되고 아마존 FBA를 통해서 판매가 될 수 있는 모델로 진행을 하고자 할 때 처음에 가장 많은 부분 이제 셀러분들이 특송 서비스를 많이 보시게 되고요. 저희 첼로스케어는 FBA 창고로 가는 부분도 진행이 가능하고, 또한 이제 MFN이라고 해서 FBA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그 미국의 현지 소비자한테 보낼 수 있는 MFN 모델도 모두 다 저희가 그 진행이 가능한 점을 저기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첼로스케어 플랫폼에 접속을 하셔서 배송 오더를 처음에 등록을 하고요. 등록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운송장 라벨을 출력 가능하시고, 또한 이제 그 보내실 때 필요한 인보이스나 해당 서류들도 저희가 다 양식에 맞춰서 준비를 해드리고요. 보내고 나서는 정산에 대한 그 정산서, 인보이스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 생성된 그 배송 오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필요한 뭐 패킹 리스트나 인보이스에 대한 양식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내고 나서 현재 지금 물건이 배송 상태가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 스퀘어 안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을 진입을 하시고 나서 안정화를 이제 좀 이제 그 꾀하게 되는 단계에서는
실제 이제 물량이 좀 많이 확대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물량이 많이 확대되는 부분을 전부 다 특성으로 진행하시기에는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분은 좀 특성으로 진행을 하고 또한 어떤 일정 부분은 해상으로 이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되는 단계인데요. 최근에 이제 좀 해상 운임이 뭐 저희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는 정말 천정부지로 많이 올랐었죠. 그렇게 천정부지로 비용이 많이 오르고 나서도 해당 스페이스를 다 받질 못해서 진행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해상 운임이 좀 많이 내려가 있어서 좀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첼로스케에서는 아마존 해상 운송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화물이 부산항을 거쳐서 여러 국가의 도착지 항에 도착하게 되면은 아마존으로 바로가 입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컨테이너 그 직입고되는 부분을 아마존 FBA 창구에서는 저기 스페이스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직반을 좀 현재 받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재 크로스톡 창구를 거쳐가지고 FBA에서 이제 입고에 대한 확정일치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 부분만 이제 좀 보내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떤 박스가 좀 데미지가 있다거나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인 뭔가 라벨을 보완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제작업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크로스탁 창구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작업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크로스탁 창구에서 물품 확인이 되면은 물건의 상황에 따라서 아마존 이제 파트너 캐리어를 통해서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현지 운송사를 사용하셔가지고 아마존 FBA 창구에 입고를 좀 시킬 수가 있는데요. 저희 첼로스케어는 뭐 직접 저희 이제 그 셀러분들께서 아시는 곳이 있다라고 직접 진행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로 한국에서 이제 해상 운송 서비스나 아니면 크로스탁 창구에 대한 이용이나 FBA 입고에 대한 내륙 운송도 저희가 다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정화가 되고 나면은 이제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제 셀러분들께서 많이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 첼로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저희 삼성 SDS가 전 세계 37개국 그리고 58개 물류 거점과 함께 이제 해당 물류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될 텐데요. 마켓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현지에서 필요한 창고라던가 아니면 현지 법인 설립 혹은 컨설팅 아니면 현지 마켓에 대해서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종합적인 좀 컨설팅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다라는 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되고요. 또한 뭐 단순히 물류 운송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지 비즈니스에 대한 종합 솔루션도 저희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물류 솔루션을 좀 어떻게 저희 첼로스케어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우선은 이제 그 다음은 저희 그 첼로스케어의 소개 동영상 짧은 거를 하나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류업계에서 일한 지는 10년 정도 됐고요. 일을 잘한다고 좀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팀원들하고는 사이가 너무 좋죠. 특히 팀장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예, 팀장님. 아, 저번에 견적서 알아보라고 하셨던 거요? 잠시만요. 그 견적서 요청한 거 어떻게 됐나요? 예? 아직도 안 됐다고요? 팀장님, 그 견적서 누락이... 아유, 별거 아니에요. 이제 지난주에 진행했던 선적건 BA를 처리할 차례입니다. 여기 있어요. 없을 땐 이메일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런 게 뭐 경험에서 나오면 솔루션이죠. 찾았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못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좀 편집해주세요. 예, 팀장님. 아, 그 배송할 건요? 아, 금방 제가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씨, 왜 안 받아? Hello. What?
아, 이 새끼가 이씨. 팀장님. 물류 업무 아직도 전화로 하세요? 첼로스케어는 견적 조회부터 예약까지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필요한 선적 문서를 다 관리해주고 대시보드로 배송 현황을 바로 알 수 있는데 말이죠. 이제 콜로 하지 말고 첼로 하세요. 첼로스케어. 네, 방금 이제 소개 영상을 보셨고요. 저희 첼로스케어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첼로스케어만의 좀 가장 좀 큰 편의성이라고 보게 되면은 통합 가시성에 대해서 저기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두 가지 기능을 소개드리려고 하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합 가시성을 할 때 현재 물건을 보내고 나서 실제 물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잘 피킹을 하고 패킹을 하고 운송증 라벨을 붙여서 보내게 되더라도 실제 현재 그 소비자들께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 물건이 잘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좀 힘든 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첼로스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 여러 이제 바코드 스캔 포인트에 따라서 현재 지금 내가 보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은 현지에 도착을 해서 어떤 뭐 통관적인 이슈라던가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던가 해당되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스퀘어를 통해서 진행한 BL 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사에서 진행하신 그 BL 등록 같은 경우에도 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아직 다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이제 그 화면이 다시 좀 보이실까요? 제가 중간에 터치를 잘못해서 기존의 화면이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보내는 이제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첼로스케어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존 그 FBA에 내가 물건을 넣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보다 한 1.5배 아니면 이제 그 배송 기간까지 고려하게 되면 보통 한 2배 정도를 넣게 되는데요. 이제 그걸 넣었을 때 이제 API 키를 통해서 이제 내가 물건을 FBA에 입고시켰던 재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첼로스퀘어에서 편하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그 재고에 대한 숫자라던가 이 정도면 좀 판매가 잘 되고 있으니 뭐 3일 뒤에 아니 5일 뒤에는 재고가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한국에서 보내게 되면은 현지에서 오더가 났을 때 재고가 없어 판매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증에 대한 그래서 마켓을 확장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타겟하시는 마켓 대상으로 해서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 현지에서 판매되기 위해서 어떤 인증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미리 체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제품 특성에 따라서 인증에 대해서 완료가 되는 소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사전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IUR에 대한 내용인데 IUR이라고 하는 것은 Importable Record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입자 기록이라고 보시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UR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마존 FBA 그 사업 구도와 같이 내가 판매가 딱 된 것만 보내는 게 아니라 FBA 창구에 미리 이제 그 판매가 될 부분들을 보내게 됐을 때 그
예를 들어서 해당 국가의 수입 경기에 들어왔을 때는 판매가 확정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제 소비자들이 구매가 됐는지 그 부분 예상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이제 국가 간의 수입 경계를 들어갈 때에는 어떠한 수입자로 진행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수입 대행사에 대한 부분인데 수입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공식 수입사로서의 그 수입자 판매자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이 해당되는 내용은 단순 통관 관련된 대행사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이 통관이나 좀 인증이 까다로울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또 이제 국가별로 IUR을 세관에서 꼭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 해당 부분들을 미리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각 현지에서 파트너사들이랑 협업을 해서 IUR 이제 핸들링 서비스도 진행이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또 저희 첼로스케어에 회원가입하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에 대한 부분들 어떤 운송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입점 초기에는 이제 시기적절하게 보낼 수 있는 특성 모델을 좀 활용을 해서 재고 운영 안정화랑 시장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량이 확대되는 안정화 시점에서는 운송 모드를 어느 정도는 특송, 어느 정도는 해상, 또 어느 정도는 에어포딩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비중에 대한 전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그 검토가 되었을 때 물류비를 최적화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물류 모델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저희 이제 SDS 현지 거점의 서포트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를 통해서 저희 이제 첼로스케어라고 하는 SDS가 이제 그 제공해드리는 물류 서비스를 통해서 견적이라던가 아니면 선적 현황이나 이슈가 발생됐을 때, 그다음 정산을 했을 때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 내용을 다 한꺼번에 보실 수 있도록 대시보드 형태로 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떠한 문의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책 기능을 통해서 편하게 이제 해당 내용들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또 저희 담당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좀 드리는 이제 그 물류 관련된 이제 이벤트 프로모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이제 현재 지금 듣고 계시는 IBK 아마존 입점 지원 프로그램 관련돼서 저희가 수강생 한정으로 해서 첼로스케어에서 회원가입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내용은 저희가 아메리카노를 쿠폰을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첼로스케어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랑 함께하는 초반에 이제 많이 좀 필요로 했다고 했던 이제 그 특송 서비스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좀 워낙 또 많은 물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좋은 요일로 저희가 서비스를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뭐 비교하기에는 이제 보통 EMS로 보내실 때 정상가 대비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57%,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73% 정도 더 저렴한 운임을 저희가 혜택으로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커피 쿠폰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 스케어를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현재 지금 또 저희가 IBK랑 같이 또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물류비를 이제 최대 이제 100만 원까지 바우처 혜택을 드리고 있는 프로모션을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첼로스케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아마존 글로벌 셀러분들이 마켓 확정을 고려하실 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서부터는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요 사이로 해서 궁금하신 점들 이제 Q&A로 보내주신 거 있으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발표하는 중에 이제 또 Q&A를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보고 있는데요. 기어테크의 김희문님께서 여태 나온 제품들은 규격이 작은 편인데 저희는 CNC 기계들을 팔려고 합니다. 무게가 톤 단위인데 저희 회사의 보유해서 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셨고요. 저희 첼로스케어 안에서 이제 FBA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FBA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B2B 서비스에서는 첼로스케어에 가입을 하시고 나서
이제 견적 문의를 통해서 이제 이게 벌크로 진행하는 경우도 저희 가능하고요. 이제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라고 하게 되면은 해외로 보내는 라우트랑 이제 대략적인 물동 데이터를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48시간 내에 견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스몰의 최지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LCL 방식으로 해상 운송으로 FBA 창고로 발송할 시에 아마존 셀러 센터에서 제품이 입고로 잡히는데 시간이 대략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항공으로 보낼 경우입니다라고 이제 적혀 있고요. 보통 이제 L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항공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셀러 센터에서 제품이 입고되는 데는 실제로 이제 물건이 어, 들어왔을 때 내륙 운송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이 그 수행하는 업체들이 아마존 FBA에 입구에 대한 이제 부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부킹을 하게 되고 부킹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재고들을 이제 내륙 운송을 통해서 FBA 창고로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 부분들은 FBA 창고의 또 상황에 따라서 입고 잡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컨테이너가 아니라 보통 빨랫단이라고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그 이틀에서 3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당되는 내용도 또 이제 아마존 현지 또 매니저분들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또 서비스에 대해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 가장 정확한 내용은 또 아마존 매니저님들을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또 다른 그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만 그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도 있는 또 많은 또 다른 강연들 많이 또 열심히 들으셔서 실제 사업에 이제 바로바로 좀 적용 가능하시고 또 이제 그 진행하시는 사업들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휴식 시간 잘 보내셨고 이제 6회차 2교시로 이제 물류 최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는 좀 아마존에 좀 관련된 위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아마존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FBA와 FBM이 조금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여기서 FBA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번에 창고에 배송하는 쿠팡을 이용하신 분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은 FBA는 한 번에 여러 상자를 그런 창고로 입고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FBM이라고 하면 사실 정확한 용어는 MFN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MFN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직접 배송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고객한테 직접 배송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한 번에 뭐 예를 들어서 100개를 저희가 뭐 첼로스케어를 이용해서 특송을 이용해서 뭐 한 박스에 뭐 100개가 담긴 상자를 FBA 창고에 보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만 원이다. 뭐 아니면 20만 원이다. 이런 20만 원으로 한번 책정을 했을 때 100개를 보내면은 나누기 100을 해서 개당 배송비가 2,00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고객한테 직접 준비를 하면은 그때그때 이제 판매량을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소 몇 천 원 단위, 뭐 가벼운 거는 좀 낮아질 수 있겠지만은 무거운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만 원이 당연히 넘겠죠. 그래서 이제 객단가를 비교해 보실 때 거기서 비용 차이가 좀 발생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물론 아마존에서 아마존 창고에 이제 FBA 창고 도착해서 보내는 거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배송비가 듭니다만 그게 훨씬 더 저렴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송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다 설명하기보다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FBA 창고에 입고되는 기간이 있겠죠. 하지만 입고되고 나서는 바로 준비를 할 때 고객한테 가는 게 바로 평균 1에서 2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고요. 하지만 FBM으로 보낼 때 고객한테 직배송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배송을 보낼 때 어떤 배송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 방법 같은 경우는 아까 특송, 항공, 해상 뭐 이런 식으로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다시 뒤에서 다룰 거고요. 역시 배송 방법 FBM 같은 경우 똑같이 하지만 FBA 창고를 들리지 않고 고객에게 바로 배송된다고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라임 배송이라는 거는 쿠팡에 좀 비교를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면 뭐 로켓 배송, 로켓 와우라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증표 같은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FBA 창고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제 프라임 배송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FBM은 불가능하다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송 과정 중에 문제 같은 것들은 CS는 이제 아마존에서 직접 처리가 초반에 되고요. 뭐 정말 뭐 큰 문제가 있다거나 뭐 어떻게 됐을 때는 나중에 연락이 오겠지만 대부분의 간단한 CS는 아마존에서 처리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CS도 FBM을 보냈을 때는 모두 다 직접 담당을 해줘야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해당 자료는 추후에 또 보고 저희 매뉴얼에도 어느 정도 담겨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FBA랑 FBM을 봤을 때 주문 진행 과정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FBM부터 보내드리면은 상품을 여러분 창고에서 아니면 뭐 여러분이 뭐 일정 공간에서 준비를 해두시고 고객 주문이 일어나시게 되면 그때 이제 항상 상시 체크를 하면서 상품 발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런 관련 일련적인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CS나 그런 분실 반품 컴플레인을 직접 다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BA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뭐 창고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한 번에 FBA 창고로 대량 배송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존에서 입고 재고 보관을 하고 되고 고객이 주문을 하면 해당 창고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고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FBA를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은 이유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게 되면 프라임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프라임 표시 자체가
아마존 창고에 입고돼 있으니까 빠르게 배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좀 증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라임 멤버십에서 배송 혜택으로 뭐 무료 배송을 지원해 주는 거가 당연히 있고, 여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핵심 판매 전략에 집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배송하면서 매번 뭐 그때그때 주문 보면서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뭐 마케팅이나 상품 판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에만 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그런 리소스가 줄어들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 직배송보다 저렴한 물류비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개가 보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류비가 이렇게 객단가로 계산을 했을 때는 물류가 많이 저렴하게 보내실 수 있다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과정들의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을 때 FBA를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PLRA라고 있는데 이제 프라이빗 레이블이랑 리테일 아비트리지라고 생각해서 쉽게 말하면 PL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 여러분이 제조사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상품을 여러분만 팔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고요. R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이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상품을 여러 그런 판매자, 셀러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그런 판매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하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상품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 제품은 우리가 싸게 구할 수 있어서 뭐 비싸게 팔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상품이 뭐 우리나라의 옥션이나 지마켓, 뭐 쿠팡 이런 데 보시면은 상품 하나에 뭐 어떤 상품을 치게 되면 여러 개가 가격 비교가 되면서 뜨게 되지만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 카탈로그식입니다. 그래서 한 상품만 뜨게 되고요. 그 상품 안에 여러 셀러들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조하는 상품이 아니라서 소싱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력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L은 지금까지 저희가 뭐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시장 조사부터 막 준비를 많이 해왔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조사로서 여러분이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코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 아마존은 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라벨을 좀 붙이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리스팅 등록을 하실 때 여러분의 그런 바코드를 88 바코드를 대부분 많이 쓰시죠. 바코드로 올리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주인이기 때문에 PL 상품의 주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바코드를 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마존에 보낼 때는 새로운 라벨을 이 상품에 붙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나요? 여기 바코드가 이게 보이게 될 텐데요. 이 여러분 바코드를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FNSK라는 걸 따로 아마존에서 발급받아서 붙이면 이 바코드도 가려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간이나 비용들이 더 들겠죠. 라벨을 더 추가로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행을 할 때 간편하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FBA 배송할 때는 바코드 있을 경우에는 외부 박스, 아웃박스라고 하는데 아웃박스에만 이제 아마존 FBA 라벨이라는 걸 붙이면 되고 여러분의 상품은 그냥 바코드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코드 없을 때는 이제 비추천이라고 했는데 GTM 면제라는 걸 신청해서 바코드를 없이 물건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마존 창고에 가서 아마존에 그런 라벨, 바코드가 없는데 재고 관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FNSQ라는 걸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바코드를 발급받으라고 말씀드렸고요. F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착 라벨이 바코드 있을 경우에 없고 고객 주소로 바로 배송을 하게 되겠지만 역시 그런 이제 매번 보내야 되는 그런 부담과 시간 그리고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리소스가 많이 든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FBM도 바코드 없을 때 되긴 하지만 좀 불편할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RA 아까 그런 시세 차익을 얻는 하나의 상품에 있어서 경쟁을 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상품이라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FNSQ라는 걸 부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은 이제 제조사가 분명히 따로 존재를 하죠. 그리고 여러 업체가 있는데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하나의 바코드로 그분들의 상품이다를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코드에 그런 바코드가 있으면은 이 제조사의 바코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FNSQ라는 걸 이걸 가려야 되고요. 그리고 FNSQ를 또 따로 붙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하실 때는 그럼 무조건 FNSQ를 붙여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부착 라벨이 없지만 사실 뭐 여전히 직배송의 문제는 남아있다. 또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벨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 UL 솔루션스에서 그때 강연을 해주신 것도 있고 하지만은 뭐 해외에서 물건 들어올 때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 라벨링과 지금 변경 라벨링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규칙성들을 당연히 파악하시고 특히 뭐 식품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뉴트리션 팩트가 있는 것들은 무조건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상품을 보시게 되면 이게 조금 밝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아까 바코드가 보이셨고 그 다음에 여기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품 페이지를 이쁘게 당연히 영어로 꾸며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품 페이지 말고 이 상품 자체에 그냥 한글로만 나가버리면은 고객이 이게 어떤 효능이고 어떤 상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상품을 박스를 제작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뭐 영어 설명을 붙일 수 영어 설명이 곁들여진 뭐 스티커를 붙여 주신다거나 그런 설명에 대한 안내서가 있어야 된다로 관점에서 라벨링은 중요하다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FBL 라벨링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 박스 보시게 되면은 이제 FBL 라벨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그리고 지금 이 큰 박스라고 보시면은 이 상품이 안에 여러 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박스를 보낸다고 했을 때 뭐 상품을 두 종류로 보냈을 때 A 상품 50개, 뭐 B 상품 10개 이런 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 두 번째 상품은 그냥 B 상품만 30개 넣을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박스 넘버랑 이 숫자들을 맞춰서 아마존 창고에 입고를 하게 되면 저 바코드를 찍으면은 이 안에 내용물이 몇 개 들어있다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벨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벨링 관점에서 고객 만족은 무조건 중요하죠. 이 리뷰가 이 상품 좋다고는 하는데 뭐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미국을 일단 기준으로 확장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티미터나 뭐 미터를 쓴다고 하면 인치를 쓴다거나 그리고 무게 단위도 파운드를 쓰죠. 그런 부분도 꼭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부피 무게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지금 부피 무게를 봤을 때 아래에 예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빈 상자가 있는데 빈 상자도 무게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빈 상자의 무게가 그냥 0.5kg라고 책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을 32봉을 넣었을 때 16봉에 0.25kg에서 32봉을 넣으면 0.5kg가 추가돼서 그래서 총 실무게가 1kg가 되는 거 그리고 음료는 2.5kg씩으로 해서 박스에 음료까지 하면 10.5kg 마지막엔 김 6봉에 음료 2개가 있으면은 총 부피 무게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피 무게를 국내에서는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짐칸도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를 센티미터를 계산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누기 5천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무게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는 실습으로 진행을 자리를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부피 무게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자가 보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안에 이게 보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실제 빈 상자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줄자로서 이 상품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재줍니다. 그래서 뭐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 이런 식으로 재보면은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높이까지 몇 센치로 계산을 하면, 그리고 나서 나누기 5,000을 하면은 그걸 부피 무게로 일반적으로 책정을 하고요. 아까 저희가 시작했던 첼로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를 5,500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5,000보다 5,500이 더 큰 수고 그걸 나누면은 부피 무게가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정되는 무게 자체도 좀 달라질 수 있다. 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의의 상자가 어쨌든 공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부피 무게를 무조건 차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 뭐 0.5kg의 무게도 있지만은 이 가로 세로 높이를 계산했을 때 약 6kg의 부피 무게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공기를, 국내에 있는 공기를 수출하셨을 때 이 수출을 그냥 6kg를 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기 수출하는데 6kg의 비용을 지불한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돈이 많이 아깝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예시로 김을 넣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김이 이제 16봉지가 있는데요. 이 16봉지를 이 안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임의로 이런 식으로 넣어봤는데요. 꽉 차게 됐고요. 근데 김은 상대적으로 엄청 가볍죠. 그렇게 하면은 김이 0.5kg 정도 된다고 하고, 실제 아까 상자 무게가 0.5kg라고 했으니까 실제 무게는 1kg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준비하는 건 부피 무게가 가로 세로 높이로 나눴을 때 환산된 게 6kg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실 무게가 1kg지만 우리가 이걸 배송 나갈 때는 6kg로 측정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피 무게 때문에 좀 실 무게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경우에는 음료수를 4개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좀 무거워가지고, 자, 이렇게 음료수를 4개 한번 넣어봤는데요. 음료수를 4개 넣었을 때 저도 지금 손이 좀 떨릴 정도로 무겁습니다. 근데 아까 하나에 2.5kg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음료수를 4개 넣었을 때 10kg가 되겠죠, 실제 무게가. 그리고 상자 무게까지 하면 0.5kg에서 10.5kg가 되는데요. 그러면 부피 무게는 6kg지만 우린 실제로 이걸 발송했을 때 실제 무게가 10.5kg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할지 제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박스에 2개가 들어갔고 김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실제 무게가 어떻게 되냐? 음료수 2개에 2.5kg니까 5kg에 상자 무게 0.5, 그리고 16봉지에 0.25, 그래서 5.75g이 되고요. 그럼 부피 무게는 6kg가 되니까 6kg 책정이 되겠지만 우리는 부피 무게랑 박스 무게, 그 실제 무게를 가장 최적화해서 돈을 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은 각각의 방식으로 보냈다고 하면은 뭐 김을 보냈을 때는 한 박스를 보내는데 이제 6kg가 책정된 한 박스를 보냈고요. 그리고 음료수를 또 따로 4개 보냈을 때는 10.5kg가 책정이 돼서 2박스를 그렇게 보냈을 때는 6kg, 10.5kg 책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용이 책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서 2박스를 만들어 낼 수 있겠죠, 똑같이. 그러면은 우리는 1번 상자도 6kg의 책정, 2번 상자도 6kg의 책정이 되기 때문에 4.5kg의 비용을 감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김을 위에 올려놨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무거운 게 위에 있게 되면 당연히 파손의 위험이 더 큽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계산을 해서 물류 최적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실습을 해봤고요. 좀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그 최적화를 꼭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네 가지 그 사례를 다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는 너무 명확하죠. 1번처럼 보낼 분들은 없겠지만 뭐 2번, 3번의 경우로 보내신 것보다는 마지막 제가 제안해 드린 거 김을 절반 그리고 음료수를 절반 했을 때는 실제 무게가 그렇게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는 4.5kg의 비용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파운드인데요. 50파운드가 실제로 한 22.6kg, 그러니까 22.5kg 정도 계산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상자 자체가 무게를 넘어버리면은 상당히 이제 비용 그 아마존에서도 무거운 것들을 들으면 핸들링 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 때 아 이거 50파운드 넘었으니까 우리 돈을 더 청구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피 무게 뭐 실무게를 다 계산할 때 22.5kg에 가장 가까운 낮은 값으로 뭐 22kg나 뭐 22.5kg에 좀 가장 낮은 값으로 책정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계산을 좀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물류 최적화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요. 저희가 그 아까 특송, 항공, 그리고 해상이 있는데요. 이 특송, 항공, 해상에 대해서 해상은 당연히 이제 배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겠지만 특송이랑 항공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특송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금 전에 첼로스케어의 특송 서비스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DHL이나 뭐 UPS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페덱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행기 자체가 그걸 붙여서 나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을 아실 텐데 거기에 있는 이제 빈 공간 아니면 화물기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이용해서 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스케줄이 있죠. 저희가 비행기를 예약할 때 보면은 뭐 뉴욕 가는 게 뭐 하루에 2번 정도 있는데 항상 정해진 스케줄이 있죠. 그런 스케줄 운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시간을 지켜야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간을 미리 예약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은 그 둘의 차이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송부터 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특송은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이제 중간에 통관 절차가 내부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배송이 빠르고요. 그리고 이런 신고 서류나 이런 것들을 최초에 한번 해놓으면 다 끝까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특송사에서 진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최종 도착지까지 원스톱으로 이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존 입점 초기나 중기에 특송을 이용해야 된다고 할 건데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초반에 특송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배송이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항까지 보내야 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세관에서 우리나라 세관에서도 뭔가 이제 짐 검사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또 미국으로 기준에 미국 세관에 갔다가 현지 창고에 갔다가 아마존 FBA 창고까지 가는 이런 좀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식 통관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절차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진행이 돼서 특송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송 같은 경우에는 박스당으로 아까 제가 측정이 된 무게가 있었잖아요. 박스당으로 이제 무게가 측정이 되는데 물량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공간을 이만큼 예약해 주세요 라고 사전 스케줄이 돼 있는 데서 공간을 예약해 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적인 이제 협상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을 좀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떨어진다는 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관이 보낼 때
그 입점 중기 정도에는 이게 확대가 됐을 때는 항공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해상입니다. 해상은 좀 오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컨테이너를 다 채워야 된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컨테이너 자체에 LCL과 FCL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LCL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전체에서 일부분을 그냥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팔레트, 두 팔레트 정도만 보낼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FCL 같은 경우에는 풀 컨테이너라고 해서 이 컨테이너 전체에 우리 상품을 다 실을 겁니다 하는데 무조건 풀 컨테이너로 채운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그러니까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배송 기간이 좀 느리긴 하지만 물류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거나 아니면 아예 최초에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것들은 특송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공항 갔다가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공항을 항구로 바꿔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요. 당연히 이 공간의 물량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최초에 항공이나 해상을 무조건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화면 넘어가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보낼 때 이제 고정 비용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요. 왼쪽에는 이제 특송으로 보냈던 거고 오른쪽은 항공이랑 해상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송은 비행기를 타고 바로 한 번에 가고 우리가 중간에 거칠 게 없죠. 그래서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항공이나 뭐 배로 갔을 때 LA 항구, LA 공항이라고 좀 계산을 해보면은 인천공항에서 LA 공항까지 갔다가 FBA 창고가 이렇게 뉴욕 쪽에 가깝게 있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이동하는 또 트럭킹 비용이 있어요. 트럭 비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든 뭐 서울이든 했을 때 거리에 비해서 막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땅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엄청 크죠. 그러면은 LA부터 이렇게 또 뉴욕까지 가야 되는 기간과 이런 무게, 이런 트럭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비용이 무조건 싸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국내 내륙 운임이나 현지 내륙 운임 같은 걸 다 비교 분석해 봤을 때 더 비쌀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건 역시 물량이 어느 정도 많아질 때는 비용이 많이 낮아지겠지만 초반부터 우리 그냥 몇 박스만 항공으로 보내볼래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랬을 때는 이런 앞뒤에 추가되는 국내 내륙 운임이나 현지 내륙 운임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 보면은 오히려 특송 운임보다 비싸질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무조건 항공해상이 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물류 비용을 이제 최적화해야 되는 거에서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을 때는 무작정 많이 보내서 물류비를 아끼자 하는데 당연히 물류비가 저렴해질 수 있죠. 많이 보내면. 그리고 항공이나 해상을 이용해서 저렴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판매가 원활하지 못해서 악성 재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모든 제품이 잘 팔리면 좋고 잘 이용하면 좋겠지만 이게 악성 재고가 됐을 때는 문제가 다시 페이백이 아니라 이 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국으로 받아야 될 상황도 생기고요. 그리고 장기 보관 수수료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아껴놨던 것들의 이런 특송 비용이 아니라 이제 항공이나 해상으로 했던 거에 아꼈던 비용이 이런 보관 수수료나 다시 백하는 반품하는 문제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악성 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무작정 많이 보내는 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렴한 물류 비용 최적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역시 어렵겠죠. 특송 이런 물류비도 나중 가면은 점점 이렇게 계속 효율화를 시켜야 되는 게 너무 분명하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팔릴지 그리고 마케팅을 얼마나 투자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물류 비용도 약간 투자 비용 그리고 약간 투자 마케팅 비용처럼 초반에 조금 특성으로 높은 비용을 하더라도 보내보면서 데이터화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가 마케팅을 열심히 했고 하는데 재고가 막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제휴가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했던 마케팅이 거의 물거품이 되는 수준으로 막 다시 뒤로 밀리고 하기 때문에 재고를 이게 얼만큼 나간지 보면서 신속하게 계속 보내줘야 되는 그런 활동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발송 후에 뭐 실제 판매량이나 마케팅 비용 얼마 썼고 물류 비용을 좀 정리를 계속 하면서 우리가 이걸 얼마를 쓰면 한 달에 얼마를 버는구나 이런 것들을 개념을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제 돈이 나오면 사실 좋은데 당연히 손해보면서 하면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낼 때는 계속 투자의 개념으로 이만큼 했을 때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데이터를 한 달에 몇 개 정도 마케팅비를 이렇게 썼을 때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구나가 되겠죠. 그럼 더 많이 보내보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 해상으로 확대를 할 때는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은 처음부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많이 팔릴 때를 항상 기준으로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팔릴 때의 이런 데이터 그리고 마케팅비를 더 올렸을 때 팔리는 이런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그럼 이제 항공이나 해상으로 좀 전환을 해보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이제 특송으로 계속 보냈는데 뭐 5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막 팔린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럼 우리가 해상을 이용하면 이걸 한 달 전에 이 정도 보내놓으면 이미 차겠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해상을 이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사이에 재고가 떨어져 버리면 예측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땐 또 다시 급하게 특송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우리의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를 계속 데이터화 해야 된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확장을 하고 안정화를 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반품비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을 지불하면은 그냥 고객이 지불하면은 다시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죠. 그리고 하나하나 처리하는 데에서도 비용이 높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받으실 때 반품을 할 때 그냥 이거 한국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하면은 보냈던 비용보다 훨씬 높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어디로 보냈다가 다시 뭐 미국 어디로 보내줬다가 뭐 다시 한국으로 다시 받아야 할 비용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창고로 보냈는데 다시 재포장을 해서 다시 아마존 창고에 넣는 비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무조건 반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반품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판매를 하면서 뭐 리뷰를 본다던가 그런 상품 페이지에서 고객들의 의견을 계속 들으면서 반품률을 낮추는데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에 반품이나 이런 걸 무조건 생각하기보다는 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이 이 반품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1교시에 했던 뭐 물류 뭐 삼성 SDS에서 해준 그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도 처음에 특송으로 보냈다가 항공에서 해상으로 확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런 키 때문에 그렇게 보내고요. 저희도 실제로 물건을 보낼 때는 처음부터 배로 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특송으로 보내면서 테스트 모델을 돌려보겠죠. 돌리고 나서 이게 좀 잘 될 것 같다고 하면 계속 확장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저조차도 항공이나 해상을 처음부터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또 오늘도 일단 강의를 마쳤는데 제가 지금 뭐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는데 그 빈 상자에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좀 잘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마존은 뭐 정리해서 FBA를 보내는 게 좋다. 그리고 라벨링 하자. 그리고 이런 물류 비용 자체도 마케팅 비용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후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가 쌓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낼 물량에 대해서 항공이나 해상으로 전환을 꾀하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여기까지 맞춰보겠고요. 역시 또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며 네. Q&A를 좀 기다려 볼게요. 잠시만요. 네, 휴머널리스 쪽에 위에 첫 번째 질문 자체는
수입 제품 자체에 한국 라벨을 붙였으면 이미 영어로 돼 있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미국 마켓에 갈 때는 당연히 영어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한국 라벨을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규정 영문 라벨링이 뭐 상품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뭐 그런 게 필요한 건 뭐 식품이나 화장품이 더 중요하겠지만은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무조건 라벨링에 대해서. 하지만 영문 설명에 있어서는 당연히 한국 제품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영문 설명 그대로 나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사실 그래서 이 식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환을 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통기한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런 가공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반품을 하기가 어렵고 다 폐기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하냐 했을 때는 뭐 밀키트나 가루, 분말 형태로 좀 변환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아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중량일 제품일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해상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을 수가 있어요. 항공이나 해상을 가는 게. 왜냐면은 50파운드 기준으로 22.5kg니까 2개 정도밖에 못 보내면은 당연히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미리 보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 걸리는 시간을 시작하고 도착하는 시간을 몇 번 잘 계산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피가 큰 물건 그리고 무게가 높은 물건은 처음부터 특송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런 배송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해상을 최적화하시고 항공을 최적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간 창고 비용은 사실 제가 지금 이거를 계속 조금 요새 변동이 많아요. 금리 변화도 많고 이런 국내 창고에 이런 이슈가 FBA 창고에 이슈가 많아서 뭐 얼마 정도 든다고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매뉴얼에 있는 그 셀러 센트럴에 있는 데 가보시면은 그 비용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 입고 수량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 잠시만요. 제품 자체. 고객 변신 반품 같은 경우에는 뭐 쿠팡을 이용한 분도 많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고객 위주의 마켓입니다. 현 마켓 자체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반품을 했을 때 뭐 상품이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을 아마존에서 최초에 보게 됩니다. 최초에 봤을 때 이건 그냥 오픈 박스로 팔 수 있는 제품이면 약간 몇 원 떨어뜨려서 팔겠죠. 뭐 몇 달러 떨어뜨려서 판다거나 그게 아니면은 이건 폐기를 하거나 너네가 반품을 원하면 반품을 해야 된다. 그 말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무작정 우리는 반품이 높으니까 이걸 반품률이 높으니까 안 해야 돼 라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도 사실 국내에 뭐 이런 뭐 화장품이나 식품 마켓이 성공한 업체가 상당히 많겠죠.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뭐 벤치마킹을 뿐만 아니라 이 우리랑 비슷한 마켓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나를 좀 면밀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냉동식품은 제가 예전에 저희가 냉동식품에 대해서 Q&A를 한번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저희 카페에서 한번 일단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냉동식품이 그런 경쟁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런 모든 과정 중에 계속 냉동된 상태로 유지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비용이 국내 뭐 미국에서는 국내죠. 미국에서 이런 냉동식품을 파는 업체와 경쟁을 할 수 있을까를 현실적으로 좀 보시는 부분을 먼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반에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밀키트나 뭐 분말 뭐 이런 형태를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카페에 가면은 물류 최적화 쪽에 냉동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저희 카페 잘 하고 있으니까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과제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과제는 일단 두 개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어렵,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과제와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과제가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시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마존 입점 지원 프로그램 과제 3차라고 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상품을 여기서 뭐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ABC 크림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의 바코드 번호는 몇인지, 그리고 상품의 가로 세로 높이 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인치로 계산을 해놔야겠죠. 그리고 파운드 역시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박스라고 하면은 여기 인박스는 그냥 개별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아웃박스는 이 개별 상품을 한 번에 여러 개 넣은 아웃박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박스도 최적화를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문 라벨링 작업, 그리고 여러분의 상품의 HS 코드, 그리고 인증이 확인이 됐고 통관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 여부를 이렇게 표로 정리해 주시고, 추후에는 뭐 상품 1과 뭐 4, 6 이거 세 개를 싸는 게 가장 최적화가 좋다고 하면은 이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싸면 좋다 하면은 매번 쌀 때마다 그런 설명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게 한번 만들어 주기 싶사 해서 지금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 건데, 저희가 정리하는 거는 지금부터 아웃박스를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영문 라벨링 작업이나 이거는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뭐 X, OX로 해주시면 되고, 인증 확인, 통화 확인 똑같고요. 하지만 HS 코드랑 여러분의 상품명, 뭐 상품 바코드 번호,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로 세로 높이 정보를 저희한테 작성을 해서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상품이 있으시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화가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에 또 올릴 건데 4회차 과제라고 해서 상품 페이지 이제 디자인 및 설명을 초안 제출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지난주에 상당히 중요하고 최소 20개를 봐야 되는데, 사실 과제로서 20개를 드린 거지 저는 100개, 200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 아마존을 이해하고 학습하고 눈에 익히는데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느 이미지에 우리가 제목은 뭘로 할 것이고 뭐 블랙 포인트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이런 설명들에 대한 초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마존 스쿨이 저희가 7월 6일에 강의는 끝나지만 7월 20일까지 상세히 계속 조사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했던 상품 타이틀도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예시를 한번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파일들은 그냥 문서에 그럼 한 번에 뭐 PPT나 이런 형태의 문서를 한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링크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 포인트 같은 경우는 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서 이걸 문서에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바로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항상 벤치마킹을 먼저 하라고 다시 강조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나서 지금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뭐 마음에 들지 않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우리는 어느 방향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초안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상품이 뭐 이렇게 올려져 있고 어떤 식의 설명이 필요하겠다라는 설명으로 주셔도 되고요. 하지만 그런 저희가 지난번에 줬던 과제와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꼭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Q&A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위험물 제품이 취급 가능하냐고 하는 건 향수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통관이나 인증의 문제입니다. 제가 뭐 사실 지금 뭐 물류사에 뭐 속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물류사나 이런 통관사 쪽에 좀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그게 인정이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 배송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카테고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아마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카테고리 승인이 되는지 필요한 건지도 좀 확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통물류로 보낸다는 게 한 번에 싸준다는 건데, 고객이 살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개별 패키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통물류로 보낸다는 게 사실 이렇게 개별 패키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큰 박스에 100개를 넣었어요. 그럼 각자 100개의 상품을 포장을 개별 포장을 안에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존 박스가 따로 있습니다. 쿠팡도 쿠팡 비닐이 따로 있죠. 좀 무거운 것들은 쿠팡 박스가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웹 포장을 해서 고객한테 배송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손을 줄이는 걸 원했을 때는 1차적으로 저희가 보낼 때 파손이 되지 않도록 포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에 조금 더 꼼꼼한 포장을 요청한다 하면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런 옵션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설명표에 HTML로 진행하는 거는 사실 뭐 사진으로 진행하는 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품 페이지를 뭐 만드는 거를 뭐 그냥 이미지화해서 준비하시는 게 더 좋고, 그리고 HTML이 된다고 했을 때도 브랜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지금 중국 공장에서 한국에서 수입으로 판매하고 있을 때 그 문제가 되는 건 HS 코드로 판단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이 상품의 통관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대신 이 중국산이 미국으로 갈 때 그 둘은 FTA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세관의 그런 관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음 시간에 이제 관세청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한국산이 아니죠. 그런 원산지 표기를 할 때 무조건 중국산으로 표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산지의 기준에 의거해서 그런 관세가 매겨지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류비가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면 물류비가 더 많이 들죠. 그럴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 상품 포장을 완료해서 한 번에 미국으로 가는 게 더 저렴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물류비를 또 낮출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그 질문이 이제 또 많으면은 뭐 저희가 카페에서 항상 친절히 대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 강의도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과제도 좀 잘 하셔서,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막 검사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좀 감도 익히실 거고, 당연히 상품 페이지에 대해서 잘 만들어야 상품이 잘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진짜 이 아마존 마켓에서 성공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과제를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상으로 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